자, 계속해서 강의 진행해 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저의 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62페이지를 피시면 되겠네요. 내국법인 주 A의 10기 사업연도에 관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과 입금 불산임 항목의 합 차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입금 항목 따로 구하셔야 하고요. 입금 불산임 항목 따로 구해가지고 그 차액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부가세 신고 시 잘못 납금한 금액에 대한 환급금 이자는 언제나 입금이에요, 입불이에요? 이자는 언제나 입불이죠. 100만 원을 관할 세무서장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입금 불산입에 100만 원. 그 다음에 2번 감자차익이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감자차익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기업회계에서는 자본거래였어요? 손익거래였어요? 기업회계에서는 자본거래였죠? 세법에서는 자본거래예요? 손익거래예요? 세법에서는 손익거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주식을 찢어버리는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 나오거나 아니면 찢어버리는 감자 차익이 나오면 요거는 입금불산이라고 했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번 대표이사 갑으로부터 시가 7,000원짜리 유가증권을 4천만 원에 매입했죠. 자, 이거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것으로서 제가 매우 유치하지만 시험에 참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자마자 시가인 7,000원으로 잡아야 하니까 4천만 원을 7천만 원으로 올리는 입금으로 3천을 잡아주셔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당기의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채무 면제이익 1,000만 원, 채무 면제이익이 1,000만 원 나왔답니다. 그럼 입금이잖아요. 아무 말 없으면. 그 중에서 800만 원은 2007년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법상 결손금이래요. 지난 10년 같은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무조건 가져올 수 있죠. 그 후 적법하게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가세표준 계산 시 아직 공제되지 않았으니까 이 800만 원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공제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을 어디에 충당하죠?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합니다. 자, 빨리 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800만 원은 특례 1로 입불합니까? 특례 2로 입불합니까? 이미 뭐에 충당했으니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으니까 특례 1에 의해서 800만 원을 입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주 A는 최초 사업료부터 10기 사업료까지 합병 또는 분해가 관련된 바 없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굳이 특례 2는 고민하지 말라 이겁니다. 특례 1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입금은 총 4천만 원, 입금불산입은 총 1,900만 원, 두 개의 차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2,100만 원이 차액이 되겠네요. 정답은 여기 3번이네요. 3번 2,100만 원. 이해하셨죠? 이 기출문제입니다. 2010년 기출문제인데요. 이 정도 기출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나오시면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저랑 한 10강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 열심히 풀고 있어요? 이 문제 열심히 푸셔야 돼요.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 다 풀어보시고 이 강의의 장점이 뭡니까? 이 강의의 장점은 스마트 세법으로 너무 방대한 세법 개론책 없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강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못 푸니까. 일반적인 1500페이지짜리 세법 개론책에는 뒤에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솔직히 풀지도 않거든? 풀지도 않지만 그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저의 스마트 세법에는 뒤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 할애하면서 굳이 이렇게 문제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문제도 제가 만든 문제 아니에요. 대부분 기출 문제니까 좀 더 공신력 있고 신빙성 있는 중요한 문제들 풀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문제 잘 푸셔야 돼요. 문제는 제가 첨부한다고 그랬죠. 지금 3장 문제 다 8강인가 다 첨부해놨는데 문제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챕터에 7개인가 풉니다. 상당히 문제 많이 풀어드리는 편이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차라리 중고라도 객세 사셔가지고 제 객세책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어떤 객세라도 사셔가지고 진도 맞게 계속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객세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문제 되시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이것도 13년 기출문제입니다. 1번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것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자, 이걸 그냥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각소에서 이미 과세됐으니까 이미 입금 과세된 건데 이전에 입금 과세된 것을 당의 소득으로 누가 이제 와서 계상하는 거예요. 이 기업회계가 바보같이 이제 와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2월 입금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 말이 어려우시면 여기에 제가 된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딩동댕 맞는 말이죠. 2번 지방세 과원합금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입금으로 보지 않죠. 딩동댕. 3번 부가세 매출세액은 입금에 산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000원에 현금 3,000원에 부가세 300원 더 들어왔다고 해서 3,300원을 입금으로 잡으면 안 돼요. 입금은 얼마까지만 잡아야 돼요? 진정한 물건값인 3,000원까지만 잡아야죠. 부가세 매출세액은 입금으로 산입하시면 안 됩니다. 딩동댕. 4번 보험업법에 따라서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했으면 이 평가액은 입금으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자, 다시 원칙부터. 세법은 원가법인가요? 시가법인가요? 원가법이니까 원래 평가액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유일한 하나 예외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 보험업법 기타 뭐에 따른 법률에 따른 평가만큼은 세법이 입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죠. 입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으니까 4번이 오답 되시겠습니다. 맞죠? 맞죠? 5번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즉 무상으로 받았다는 소리는 자산 수중이익이 생겼다는 소리죠. 자산 수중이익이 생겼는데 세무상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승금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마침 이월결승금이 있었어요. 세무상 공제되지 않았으니까 써먹었다는 소리예요? 아직 못 써먹었다는 소리예요? 못 써먹었죠. 아까 제가 이론 설명에서 설명 안 했는데 아직 15장에 합병 분할을 안 배웠거든요. 합병 분할로 인한 결손금은 원래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론 설명 때 설명 안 했냐면 합병 분할을 배우려면 한참 멀었는데 합병 분할로 인한 결손금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15장에서. 합병 분할로 인한 결손금은 아니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를 보전에 충당해버렸으면 원래는 입금인데 뭘로 돌변하죠? 입금 불산입으로 돌변하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되시겠습니다. 됐죠? 상당히 중요하니까 문제들 꼭 같이 푸시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7페이지 스마트세법 27페이지의 간주임대료. 완전 생소할 거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주임대료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뭐 이런 규정이 다 있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전혀 없는 개념이거든요. 오직 세법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 간주임대료는 상당히 쉽습니다. 자, 책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27페이지의 3.4죠. 간주임대료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28페이지 3.5죠? 의제배당이에요. 또 넘겨볼까요? 34페이지 3.6의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임이죠? 넘겨볼까요?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3.1에서 입금이란 무엇인가, 순자산 증가설이란 무엇인가, 소득세법인 열거주의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배웠고요. 3.2에서 입금 항목이 14개가 있다는 거 배웠고요. 3.3에 입금불산일 항목이 15개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맞죠? 그러면 이번 챕터가 끝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챕터가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3.4의 간주임대료, 3.5의 의제배당, 3.6의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왜 아까 입금 항목 14개하고 입금불산입 15개 항목 중에 어떤 건 뭐 중요하다고 15절에서 후술한다는 등 뭐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설명 안 하고 남겨놓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주임대료, 의제배당,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3.3까지는 그냥 입금과 입금불산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부터 3가지 특수 토픽인 3.4 간주임대료, 3.5 의제배당, 3.6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에
세 가지 입금과 입금불산입의 특수 토픽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복습하다 보면 또 분명히 헷갈리는 날이 있으니까 지금 미리 씁시다. 3.4 간주임들 앞에다가 뭐라고 써요? 입금이라고 써요. 입금. 지금 빨리 쓰세요. 3.4 앞에다가 3.5 의제배당 앞에다 뭐라고 써요? 또 입금이라고 쓰세요. 입금이라고 쓰세요. 자, 3.6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쓸 필요가 없네. 이미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입금불산입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3.4, 3.5, 3.6인 3장의 굵직한 3개의 덩어리를 따로 배우는데 그 중에 3.4랑 3.5는 입금입니다. 입금. 3.6은 입금불산입이죠.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3.4, 3.5는 납세자한테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배우는 거죠. 입금불산입이니까. 입금이니까. 근데 3.6은 입금불산입이어서 좋은 거 배우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이런 마인드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멍청하거나 무식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중고등학교 수업 배웠고요. 지금 대학 잘 다니고 있고요. 괜찮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놈의 회계사 세무사 공부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 머리가 바보가 됐다고 생각하지 항상 여러분 자기 자신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언제나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세요. 사람이 공부하면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책으로 배우더라도 잘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공부할 때 제가 참 이렇게 멍청해졌나 했는데 야, 내가 공부를 오래 하니까 멍청해졌구나. 내가 맨날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보니까 현실 감각 떨어지고 나 멍청해졌구나. 맨날 머리 빠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도 다시 납니다. 저도 다시 났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 자학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천천히 공부하세요. 까먹는 건 당연하고요. 까먹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까먹었으면 어때요? 또 공부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2년, 3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까먹었으면 또 공부하고 문제 또 까먹었으면 또 풀어보고 틀렸으면 또 풀어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정복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세법 강의할지는 몰랐거든요. 맨날 멍청하게 공부하고 까먹었던 세법을 이제는 제가 회계사 세무사가 돼서 이렇게 세법을 마스터해서 강의까지 할 줄이야. 뭐 언젠가 그런 날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찌질하지만 절대 미래에도 찌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좀 헷갈리고 좀 처음 듣는 생소한 세계를 공부하지만 3.4 입금 좀 안 좋은 거, 3.5 의제배당 입금 역시 좀 안 좋은 거, 3.6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좀 좋은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이 10강이든가요? 10강? 이 세 개 공부하는데 또 거의 한 7, 8강이 걸립니다. 상당히 내용이 중요하고 아주 방대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뭐 제가 아직 다 미래를 안 찍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강의를 다 찍고 나면 한 3.6까지 하는데도 거의 한 7, 8강 제가 좀 빨리 설명하면 그래도 한 5, 6강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벅찬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슴 벅차기도 하고요. 여러분 능력에 벅찬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3.4는 쉬워요. 저를 믿어보세요. 3.4는 진짜 쉬워요. 다만 생소하죠. 되게 생소할 거예요. 생소하다와 어렵다는 동의어 아닙니다. 생소하다와 어렵다는 동의어 아니에요. 이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간주 원하시는 분만 필기하세요. 앞으로 간주하고 의제라는 뜻을 단어를 세법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될 거예요. 간주하고 의제는 앞으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의제는 바로 좀 이따 배웁니다.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간주나 의제는 뭐냐면 그렇게 본다.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주인장하고 세입자하고 주고받는 월세, 월 임대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간주자를 붙였기 때문에 그냥 임대료로 본다 이 뜻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진짜 주고받는 월세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본다 이 뜻이죠. 앞으로 세법에서 간주나 의제를 많이 배울 거예요. 좀 농담하자면 보아 아시죠? 보아 어둠 속에 모르세요? 저음 불과 고음 불과 어둠 속에 이 보아 앞으로 이제 이런 간주와 의제를 많이 배우실 겁니다. 첫 번째 간주 임대료 배우십니다. 잘 보세요. 페이지 27페이지 그림이죠. 제가요
강의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정성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실은 학원 강의로는 아직 멀었고요. 실무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물론 농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건물 2개를 샀습니다. 정말 농담이네요. 제가 건물 2개 있으면 참 좋겠네요. 건물 2개를 샀는데 이 건물이 똑같다고 가정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넓이도 같고 지리적 위치도 비슷하고 전철역하고 거리도 같고 높이도 같고 준공연도도 같고 그냥 모든 게 똑같은 2개의 건물 조건이라고 가정하죠. 근데 건물 A는 시가가 200억이고요. 월세로 받고 있어요. 월세. 그래서 월세로 1억씩 1년에 12개월 받아버리면 12억의 월세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당연히 냅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3.2에 가보시면 입금 항목에 14개가 예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번? 아니 기억 안 난다. 2번인가? 2번이에요. 3번이에요. 가봅시다. 3번? 3번 맞죠? 동그라미 3번 자산의 임대료 20페이지에 있네. 자산의 임대료라고 해서 이거 입금과세 돼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간주 임대료가 아니라 실제 임대료예요. 실제 임대료. 오케이? 저의 미래의 꿈이자 소원. 월세로 먹고 사는 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남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직장인들의 꿈은 나중에 월세로 먹고 사는 거 언젠가? 자, 근데요. 건물 B가 있는데 똑같다니까요. 시가 200인데 얘는요. 전세 보증금, 한마디로 전세로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지만 주인장들은 월세를 좋아하게요? 전세를 좋아하게요? 당연히 월세를 좋아합니다. 전세는요. 이거 100억 들어와 봐야 이거 은행에 집어넣어봐야 요새 이자율도 낮아가지고 별로 이자도 안 나와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왜 근데 굳이 월세 안 받고 전세 받게요? 그건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가 없는데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초기자금 회수라고 흔히 얘기해요. 뭔 소리냐면 이 건물 주인이 임성종 씨가 자기가 200억 있어가지고 200억 주고 이 건물을 산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뭐 한 100억 이상을 빌렸거나 얼마를 돈을 빌린 거예요. 그 초기 자금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 초기 자금을 빨리 회수해서 은행에서 이 건물 지을 때 빌렸던 100억을 빨리 갚아버리려고 목돈이 필요하니까 세입자한테 전세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자, 근데 아무튼 주인장들은 월세를 좋아한다, 전세를 좋아한다? 당연히 월세를 좋아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얘는 12억 과세되고 있는데 얘는 그냥 전세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전세 100억, 억자 어디 갔어? 이 전세 100억은 내 입장에서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본인가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뭐에 불과하죠? 부채에 불과합니다. 즉 세입자가 나 방 빼겠다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줘야만 하는 잠깐 내가 맡고 있는 부채에 불과하다고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이 건물이 똑같다고 했는데 건물 A는 12억으로 과세를 당하는데 이거 보증금 100억 받아봐야 나의 뭐에 불과하니까 부채에 불과하니까 한 푼도 과세가 된다 안 된다? 한 푼도 과세가 안 된다는 국세청이 보기에는 이런 걸 과세 불일치라고 합니다. 야, 임성종 너 이상하더라? 너 건물 2개 있는데 왜 A는 세금 내고 B는 세금 안 내냐? 나으리 바보이신가요? 어이씨, 국세청한테 바보라니. 나으리, 제가 A는요 월세 받으니까 세금 내고 있는데요. B는 전세라서 이건 보증금에 불과합니다. 세입자가 빼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보증금은 부채니까 세금 안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세청이 그래? 하다가 갑자기 아이씨, 야, 안 되지. 2개는 그러면 과세가 불일치잖아. 나 이런 건 싫어해. 너 앞으로 전세 보증금 받아도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도록 해. 아니 나으리, 내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세금 내죠? 아니야 임마. 너 앞으로 보증금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이 현행 세법에서 약 2.5%거든요.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주니까. 이거 문제에서 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보통 7.3%를 많이 줘요. 그래야 약분이 쉽게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보통 7.3% 많이 주는데 원래는 2.5%예요. 외우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100억에 2.5%이니까 너 이거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집어넣어도 약 이자는 얼마 나올 거다? 2.5억은 나올 거다. 그것만큼이라도 너는 임대료로 보고 세금을 내라가 바로 간주 임대료의 취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임대료예요, 가짜 임대료예요. 가짜 임대료죠. 근데 가짜란 말 쓸 수 없으니까 뭐라고 쓰는 거죠? 간주 임대료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 강의에서 법인세율은 몇 프로 가정했죠? 20% 가정했으니까 저것 때문에 법인세가 약 얼마 나오는 거예요? 약 5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지도 않았지만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2.5억을 받은 걸로 가정하니까 저거의 20%인 약 5천만 원의 월세가 아니죠. 세금이 더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생소할 뿐이지. 자, 27페이지 그림 밑에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같은 건물인데 A는 월세라서 과세되고 B는 전세라서 과세가 안 되는 소위 과세 불일치가 나오는데 국세청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도 정기 예금만큼 임대료로 간주하여 입금과세하는 제도가 바로 이 간주임대료 제도 되시겠습니다. 자, 2점으로 내려오시죠. 추계결정 이외의 규정이라고 해서 일반 규정이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28페이지 3점 추계결정의 경우 특례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인 일반 규정 먼저 배우시고 이따가 특례규정 잠깐 배우시면 되는데 특례규정은 아주 쉬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쉽다니까요. 좀 생소할 뿐이지. 지금 이렇게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사셨고 저랑 형제자매들만 서울에서 뭐 유학 아닌 유학을 했어요. 소위 자취를 했죠. 제가 살았던 집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3층짜리 건물. 전형적인 주택가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에 3층에 쥔장 할머니 살았었어요. 쥔장 할머니. 할머니로 기억해요. 할머니. 그리고 2층에 우리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학생들이었을 때. 그리고 1층에는 그때 뭐 신혼부부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았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우리가 전세로 살았거든요. 전세로. 아이 참 이런 말까지 하기 민망한데 얘기해 줄게요. 7천만 원에 살았어요. 7천만 원에. 내가 진짜 별 얘기를 다 한다. 아니 우리 문과생들은 기호나 문자보다 숫자 들어가야 쉬우니까. 자, 7천만 원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 주인 아줌마는 7천만 원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그냥 10%로 가정합시다. 2.5는 지저분하니까. 그러면 700만 원의 월세를 우리한테 받지도 않은 전세의 월세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월세를 낸 적은 없어요. 전세니까. 그러면 아줌마는 이 700만 원의 간주임대료가 잡히고요. 세율 20% 가정해서 내년에 약 이것 때문에 얼마 정도 세금이 더 나와요? 140만 원 정도 세금이 더 나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아요? 이러면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주인들이 분노를 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날걸? 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 제가 지금 엄한 소리 하고 앉아있죠. 제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법인세 배우고 있습니까? 개인소득세 배우고 있습니까? 법인세 배우고 있죠. 개인소득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소득세는 이런 거 죄 없거든요. 이런 거 없어요.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법인세만 이게 있어요. 물론 다음 달에 배우실 개인소득세에도 집이 3개 이상 있는 부자들한테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금방 이 주인장 할머니 이런 그냥 서민들, 글쎄요. 주인장 할머니를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집 하나 있는 일반 선량한 서민들한테는 이런 규정이 없고 우린 지금 법인세 배우는 거라고요. 법인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세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27페이지에 양가로 1번의 요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차입금 과다법인입니다. 즉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잠깐 남은 공장을 누군가한테 삼송전자한테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고 있는 간주임대료 계산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삼송전자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이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자산이 100억인데 그중에 지가 월세나 전세를 노려서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50억이 넘어가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동그라미 2번에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주업이거든요. 동그라미 3번 영리내국법인입니다. 삼성전자는 영리내국법인이게요? 아니게요? 이건 해당 사항이 있겠네요. 듣고 보니까 이 세 개는 5월 요건으로서 하나만 만족하면 간주임대료 계산하게요. 세 개 다 만족하는 엔드 요건일 때만 계산하게요. 이거 엔드게요? 5억이에요? 당연히 엔드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AND 요건으로 다 만족해야만 이 간주임대료라는 걸 계산합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동안 11년 동안 회계사 생활하면서 실제로 법인세에서, 지금 법인세 배우잖아요. 법인세에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회사를 딱 한 번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주임대료는 현실에서 자주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이거 계속 생소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간주임대료라는 게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실제 이 세 가지 요건을 AND 요건으로 만족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그냥 간단히 풀어드릴까요? 이거예요.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 야, 삼성전자야, 너 이 나쁜 놈들, 너 요새 엄청나게 차입금 끌어쓰더라? 예. 너 차입금 끌어써서 뭐 했어? 너 제조업에 투자했어?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했어?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투자했네요? 그러면 얘한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너 돈 많이 끌어다 썼지. 그 돈으로 생산적인 거 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지. 거기서 전세 받고 있지. 즉 보증금 받고 있지. 그래버리면 이걸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량한 법인들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자, 이런 건 시험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하는데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실무 강의도 많이 하는데 실무 강의에서는 간주임대료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그냥 책을 덮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실무자들, 법인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이런 걸 거의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양가로 이번에 산식을 공부하는데요. 제가 틀 1번이라고 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틀로 만들어 왔는데 이게 소위 왁구예요, 왁구. 요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왁구 있잖아요. 왁구. 왁후라고도 하나요? 물론 농담이고. 왁구. 요새 원래 세법에서 워낙 왁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틀 1번부터 뭐 틀 2, 틀 3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몇 개의 왁구를 설명드리는데 이 왁구는 그냥 이 틀 자체를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작은 글씨까지도 외워버리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세청 전화 왔어요. 야, 너 보증금 100억 받았다며? 예. 너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세금 내라? 현행 세법의 정기예금 이자율 몇 %라고요? 2.5%. 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뭐를 하기로 했습니까? 입금 산입에 간주 임대료에 2.5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법인세율 20% 가정하면 법인세 얼마 더 나온다고요? 5천만 원 더 나와요. 저기요, 나으리. 왜?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얘기해봐. 저 나으리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보증금 받았으니까 2.5% 내야죠. 근데요, 이 건물 지을 때 맨바닥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럼 뭐가 들어갔는데? 저 건설비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니? 저 40억 들어갔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가 또 40억은 빼줄게. 너도 맨바닥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40억 빼줄 테니까 60억에 2.5니까 이번엔 얼마 내시면 돼요? 1.5억만 내라. 감사합니다. 저희 근데 나으리, 저 또 할 말이 있는데요? 너 이렇게 말이 많어. 뭔데? 제가요, 100억의 보증금 받았고 그 중에 40억은 건물 사는데 들어갔으니까 60억에 대해서 2.5%인 1.5억 내는 것도 동감합니다. 그래, 근데요, 진짜 그 남은 보증금을 진짜 은행에 저 진짜 집어넣었어요, 나으리. 그랬더니만 그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대요. 이자 얼마나 나오대냐? 한 1억 나오던데요? 근데 그 이자는요, 벌써 국세청이 세금 걷어갔는데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세금 또 걷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또 1억을 빼줍니다. 그러면 결론은, 정답은 입금 산입 얼마나 나오죠? 5천만 원만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거 제가 여러분이 달달달 뜻도 모르고 외울까봐 일부러 천천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자, 보증금 100억에 원래, 이건 외우지 말라고요. 문제에서 주니까 2.5% 그러면 2.5억을 낼 뻔했어요. 근데 나도 보증금 100억을 받는데 들어간 돈이 있다 이거죠. 40억 들어갔으니까 좀 빼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건설비 40억 빼줍니다. 그럼 60억 남죠? 거기에 2.5니까 1억 5천 내야 하는데 내가 남은 60억을 진짜 은행에 집어넣으니까 진짜 이자가 나오더랍니다. 그럼 그것도 좀 빼달라고요. 그러면 또 0.5억에 대해서만 입금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좀 박스를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적수가 들어가네? 이건 또 뭐야? 적수가 들어가네? 이건 뭐야? 365분의 1이잖아? 이건 또 뭐야? 에헤이. 자, 제가 쓴 파란색은 뭡니까 도대체? 적수 들어갑니다. 적수
적수는 뭐냐면 쌓을 적자야. 쌓을 적자. 쌓을 적자. 적수. 쌓을 적자. 숫자를 아시죠? 숫자. 적수. 아, 이것도 빠졌네. 수 몰라요? 숫자 할 때 수 아시죠? 수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거든요. 숫자. 적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적수는 숫자를 쌓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쌓아 올라간다는 뜻. 그러니까 적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적수를 쉽게 얘기해서 일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일할 계산. 일할 계산. 자, 이거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적수를 처음 배우시는데 세법은 웬만하면 다 적수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수는 일할 계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날이 1월 1일이고 이날이 12월 31일이에요. 내가 세입자하고 1월 1일 날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보증금 100억을 받은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이게 100억이잖아요. 100억.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365일로 일할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뭘로 나누냐면 365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100억이 1년 내내 숫자라고 동일한 숫자라고 가정해서 아까 적수를 안 썼던 거고 이해하시는 거죠? 자, 건설비도 그냥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쭉 40억 들어갔다고 가정해서 저는 적수를 안 쓴 건데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FM대로 일할 계산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100억에 곱하기 날짜 곱하고 40억에 곱하기 날짜 곱하고 다시 365분의 1로 평균을 내시라 이 소리입니다. 자, 지금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 가정을 바꿀게요. 상대방이 7월 1일 날 저랑 계약해서 7월 1일 날부터 내가 보증금을 100억을 받은 거예요.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할 필요 전혀 없으니까. 지금이 처음이니까 생소하고 신기하지 이거는 몇 번만 공부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법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 자, 그러면 이제는 적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억에 365일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184일 나오거든요. 184일 나와요. 184일로 곱해가지고 365분의 1로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까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0억이 평균 내면 얼마입니까? 얼마? 50억이잖아요. 50억. 무슨 말인지 알죠? 1년 내내 100억이면 100억 맞는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억 받았으니까 1년 평균 내면 50억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게 월할 계산으로 야 100억을 네가 총 12개월 중에 6개월 동안 받았구나 하면 무식하게 50억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월할 계산하지 않고 FM대로 일할 계산하는데 이걸 적수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숫자를 쌓는다고 해요. 7월 1일 쌓고 7월 2일 쌓고 7월 3일 쌓고 해서 위로 쌓는 적수가 아니라 옆으로 쌓는 적수입니다. 뭐 이런 거 뭔지 아실 필요 없는데 아무튼 하루하루 쌓는다고 해서 이렇게 적수로 해서 일할 계산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랑 좀 암기합시다. 이건 필기하시려면 하세요. 상반기 적수 며칠이게요? 181일이에요. 이건 좀 암기하세요.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니까. 하반기 적수 며칠이에요? 하반기 184일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65일인 거예요. 네? 이거 좀 암기하세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상반기는 181일, 하반기는 184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A 법인은 B 법인과 보증금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로 열고 임대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하면 문제가 쉽게 나온 거고 왜냐면 365분에 365니까 그건 할 필요 없이 약분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라고 하면 이제 적수 계산을 6월 상반기, 6월까지 상반기가 며칠인지 일일이 어느 세월에 이렇게 세고 있으려고 시험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외워버리시면 돼요. 181일입니다. 왜 181일인지는 알죠? 아, 네, 이거까지 설명이 하나?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1일, 6월은 30일. 이거 더해보세요. 진짜 181일 나오지. 네, 여기까지 설명해야 돼요. 꼭.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을 주먹을 접으세요. 1, 2, 3, 4, 5, 6, 7, 8 찍고 여기 90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왜 이걸로 월을 이렇게 셌습니까? 나중에 언젠가 회계사, 세무사 공부할 때 적수할 때 써먹으라고 이미 공부하신 거예요. 이게 1, 2, 3, 4, 5, 6, 7, 8. 그리고 하반기는 184일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정말 짜증나는데요. 우리 윤년이 있어요. 윤년. 아우 짜증나. 윤년은 2월 29일까지 있는 날이잖아요. 윤년에는 이거를 하루를 더 하셔가지고 182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얘도 하루를 더 해가지고 365일로 하셔야 돼요. 366일로. 그러니까 윤년이 나오면 시험 문제에 366분에 만약에 상반기 문제다 그러면 100억 곱하기 182일을 하셔야 한다고요. 상반기 문제라면,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계약했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실제로 그런 문제도 나와요. 1년 내내 계약한 문제도 나오지만 문제에서 상반기에 계약한 문제 또는 하반기만 계약한 문제도 나온다니까요. 시험 문제. 이해하셨죠? 자, 선생님 윤년은 언제 한 번씩 나옵니까? 나한테 오늘 별걸 다 배우는구만. 나한테 오늘 역을 배우네. 달력을 배우네. 역학 배웁니다. 지금 역학. 윤년은 4의 배수에 나옵니다. 4의 배수. 윤년이 00년이 윤년이었어요. 04년이 윤년이었습니다. 08년이 윤년이었고요. 12년이 윤년이었고 16년이 윤년이네요. 16년이 윤년이에요. 제가 왜 헐헐거리는지 알죠? 지금 2015년 강의 듣는 사람들 다 2016년에 시험 보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 시험이 윤년입니다. 드디어 4년에 한 번 나오는 여러분이 윤년에 걸렸네요. 그러니까 짜증나지만 윤년에 시험 나오면 366분에 182, 366분에 184, 1년짜리가 전체 계약기간으로 나오면 366분에 366 하시면 됩니다. 윤년 재수없죠? 여러분 윤년에 걸렸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그럴 줄 몰랐는데 수험기간 때 무려 윤년을 2번 겪었네요. 아우 부끄러워. 그러니까 제가 5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윤년을 2번 겪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제발 윤년을 한 번만에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2번 겪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이게 증오야. 그러시면 안 돼요. 윤년은 한 번만 겪으셔야 합니다. 내년 한 번으로 족하죠. 자, 잘 보십니다.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등의 법인 사업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일이 아닌 계약상 개시일 기준이죠. 이거는 1차에서 안 나오고 주로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세무회계책을 보면 아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문제에 계약 날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러면 며칠 쓰면 돼요? 적수. 184일 쓰면 되는데 단 상대방의 사정에 의해서 실제 지급을 사정상 실제 지급일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 7월 4일 날 지급했다라고 문제에서 거짓말 치는 거예요. 진짜 날짜는 7월 1일 날 계약을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어가지고 7월 4일 날 나한테 돈을 줬대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 또 고민하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적수가 184일이 아니라 3일을 빼야잖아. 181일이잖아 라고 하시면 틀린다고요. 제발 낚이지 마세요. 실제 가가 사정상 돈을 먼저 줬든 늦게 줬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계약상 개시일인 원래 계약 날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 보세요. 건설비 상당액 40억. 자, 40억 구할 때 보다시피 자본적 지출은 합산을 하라네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 뭔지 아시죠? 뭔지 몰라요? 이렇게 모른 척 하기예요? 모든 게 어려우세요? 세법은? 이거 회계원리인데 회계원리? 자본적 지출이 뭡니까? 내가 40억의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20층까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자. 이게 자본적입니까? 수익적입니까? 엘리베이터만큼 이 회사 같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자본적 지출을 예를 들어서 5억을 더 투자했다면 나는 40억에 산 게 아니라 얼마에 산 셈이에요? 45억에 산 거죠. 뭔 소린지 알죠? 자,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토지는 들어가면 안 돼요. 토지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 헐이죠, 헐. 여러분, 강남에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뭐죠? 똑같은 삼성건설 레미안인데 왜 강남에 있으면 비싸고 저기 서귀포시, 제가 서귀포시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서울에서 멀다는 뜻인데요. 서귀포시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는 왜 쌉니까? 그게 서로 자재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막 고급 아파트로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강남 자체에 땅값이 비싸요. 우리나라 건물들이 비싼 이유는 땅값이 비쌉니다. 안타깝게도 이 건설비에는 땅값이 들어가요? 정말 건물값만 들어가요? 안타깝게도 건물값만 들어갑니다. 땅값이 들어가면 대박이겠죠. 지금 왜 대박인지 모르시는 거야? 큰일 났네. 왜 이게 땅값까지 들어가면 대박입니까?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입금 배우고 있어요. 입금 불산입 배우고 있어요. 입금 배우고 있죠. 입금 이해하시는 거죠? 입금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아니 입금 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입금은 작을수록 좋지. 근데 이게 그러면 빨간색이 빼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빼주는 걸 빨간색으로 쓰고 있잖아요. 빨간색은 즉 많이 빼줘야 좋아요? 조금 빼줘야 좋아요? 당연히 많이 빼줘야 좋죠. 그래야 입금이 조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40억이 아니라 여기에 80억, 90억이 들어가야 납세자가 유리한 건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건물밖에 안 들어가니까 토지 가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재평가 차액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건물을 예전에 40억에 샀는데 IFRS로 시가평가를 20억을 올려가지고 이게 60억이 됐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60억 쓰는 거예요? 그래도 40억 쓰는 거예요? 이거 40억 쓰는 거예요. 이거 건설비거든요. 처음 건설해서 투자해서 취득한 금액만 쓰는 거예요. 나중에 40억짜리를 재평가해서 60억으로 올렸다고 해서 60억 쓰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건설비 쓰는 거라고요. 처음 취득할 때 들어간 건설비 쓰시는 거니까 이거 재평가 차액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아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계약상 개시일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말의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해서 연중에 변동해서도 무시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나 헷갈리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기예금 이자율은 시험에서 준다고 그랬죠. 1월 1일자 정기예금 이자율은 2.9%였으나 7월 1일 날 세법이 개정돼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2.5로 인하되었다. 그럼 여기다가 1월 1일자 쓰면 돼요? 7월 1일자 쓰면 돼요? 7월 1일자 쓰면 되죠. 왜냐면 항상 연말 걸 쓰면 돼요. 연중에 얼마라고 바뀌었든 말든 그냥 무조건 연말 현재 걸 쓰면 되니까 1월 1일 날은 2.9로 시작했으나 7월 1일 날 바뀌어서 2.5로 내려갔으면 지금 연말에는 몇이란 소리예요? 2.5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연말 거 쓰시면 됩니다. 연중에 바뀌었든 말든 그냥 무조건 연말 거 쓰시면 돼요. 연초 거 쓰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선량화 문제는 연초에 2.5가 연말까지 2.5라고 가정하는데 여러분 틀리라고 괜히 한번 가운데 바뀌었다라고 나오면 첫 번째 거 쓰지 말고 한마디로 뒤에 거 쓰시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이거 중요한데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이배유신입니다. 이배유신. 이자를 왜 빼는지는 설명했죠. 배당금은 뭐냐면 저 100억 중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 투자하면 이자가 나오고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가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라고 해서 저 100억으로 주식을 샀더니만 나중에 102억에 팔렸더래요. 102억에. 그러면 처분이익이 얼마 나와요? 2억 나오죠. 그 2억도 다 과세가 될 테니까 여기다 2억을 빼주시란 소리고요.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좀 생소한데 100억의 보증금 받아서 그걸로 신주인수권을 샀는데 나중에 102억에 팔면 2억의 처분이익이 나오니까 그걸 또 빼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4개는 다 결론적으로 뭐를 금융수익으로 보겠다는 거죠. 저 100억의 보증금으로 내가 여기저기 돈을 굴려가지고 얻은 수익을 싹 다 빼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자일 수도 있고 배당일 수도 있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일 수도 있고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저 100억을 재원으로 여기저기 돈 돌린 건 싹 다 빼준다고 한다. 굳이 외우고 싶으면 앞글자 따세요. 이배유신. 이 배 안에 신이 있구나. 제가 공부할 때 하도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요. 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배에 신이 있나? 이배유신.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아무튼 이배유신을 빼주는데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함정으로 나오죠.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로 빼줘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6장을 안 배웠으니까. 6장에서 뭐를 배우냐면 우리나라 세법은 이자 수익을 현금주의로 간다는 걸 배워요. 다시 한번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 6장에서 우리나라 이자 수익은 세법에서 현금주의로 간다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 규정에서만큼은 이게 아무리 세법 규정이어도 이 규정에서 이자 수익은 무슨 주의로 가기로 했죠? 발생주의라고 해서 세법 규정으로 가란 소리예요. 일반 재무회계 규정으로 가란 소리예요. 이것만큼은 일반 재무회계 규정으로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6장을 배워야 이해하시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신주인수권 처분 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분 손실이 나왔어요. 유가증권이요.
예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억에 샀는데 이번에 102억에 팔아요. 그러면 처분이익 얼마 나옵니까? 여기다 2억 쓰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 100억에 산 게 이번에 97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처분 손실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억 나오죠? 그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억이라고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고 그냥 0이라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처분 이익 나올 때만 여기다 빼줄 수 있고요. 처분 손실 나오면 여기다 쓰시면 안 됩니다. 세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할 만큼은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제가 지금 거의 한 15분, 20분에 걸쳐서 설명했지만 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까봐 매우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거 되게 허접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지도 않고요. 이거 틀린 사람은 제가 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밑에 나오시면 주 1번의 적수죠. 적수의 의의는 해당 계정의 매일 잔액, 즉 24시 기준으로 하루하루의 일할 계산하는 건데요. 적수 계산의 일반 원칙은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이게 1월 1일이고요. 이게 1월 2일이고 이게 1월 3일이에요. 여러분 1월 1일 날 남친 여친을 사귀기 시작했다고 쳐요. 처음 딱 손잡은 날이에요. 우리 사귈까? 우리 보통 1월 1일 날 사귀고요. 1월 2일이 됐어요. 하룻밤 잤어요. 이 잤다는 소리가 그 뜻이 아니라 하룻밤 지나갔다고요. 큰일 나. 그 소리 아니에요. 하룻밤 지나서 1월 2일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귄 지 며칠 됐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남녀가 사귈 때 100일 기념일 칠 때 딱 처음 사귀기로 한 1월 1일부터 칩니까 안 칩니까? 치죠. 이상하게 1월 1일부터 쳤기 때문에 1월 2일 됐으면 사귄 지 이틀 됐다고 하거든요. 2일 됐다고. 근데 실제로는 며칠 지난 겁니까? 하루밖에 안 지난 거예요. 맞죠? 1월 3일 됐으면 남친 여친 사귄 지는 1월 1일, 2일, 3일 됐다고 해서 3일을 치는데 실제로는 며칠 된 거예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자, 1, 2, 3일이라고 해서 3일 된 거예요? 이틀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틀 된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초일 산입하고 말일을 불산입하라는 소리가 이쪽은 한쪽은 빼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1, 2, 3일이라고 해서 3일 된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자, 1월 4일까지는 남친 여친 사귈 때 하루, 이틀, 3일, 4일 됐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세법에서는 한쪽은 빼세요. 이쪽을 빼든지 이쪽을 빼요. 그럼 한마디로 하루, 이틀, 3일 된 거 아니면 이쪽을 빼면 하루, 이틀, 3일 된 거. 그러니까 양쪽 끝날을 다 세버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한쪽은 빼고 세십니다. 이거를 한편 산입 또는 한쪽 산입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근데 이게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밑에 예를 보세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금 100을 대여하면 원래 적수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100 곱하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365일이 아니라 한쪽은 세고 한쪽은 안 세하니까 364일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서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5일이잖아요. 제가 다 365분에 뭐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배울 때는 한쪽은 빼고 364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365를 해야 해요. 그게 바로 마지막 줄에 있는데 12월 31일 24시에는 동대여금을 상환 또는 회수할 것이므로 12월 31일은 적수계산에서 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 간주임대로 적수계산할 때는 무조건 12월 31일까지 집어넣어서 365분에 365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에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밤 24시까지 그 임차인이 세입자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셉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죠? 지금 처음이니까 적수가 헷갈리는 거지 나중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론을 내드릴게요. 적수는 하루하루의 일할 계산을 의미하고 원칙은 이쪽부터 이쪽까지가 있으면 양쪽을 두 번으로 더블로 세면 안 되고 줄 중에 한쪽은 빼셔야 하는데 이걸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계산하실 때는요. 그냥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까지 24시까지 임차인이 그 물건을 쓸 수 있으니까 양쪽 다 해서 그냥 365를 곱하나 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나중에 다 해결되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다음 페이지에 28페이지에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수계산은 예외적으로 초일산입, 말일산입을 한다고 해서 365일을 다 쓰라고 되어 있고요. 주 2번을 보시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는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적수 총계 곱하기 전체 면적분의 임대 면적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100억의 보증금 받았고 적수가 40억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건설비가. 내가 건설비가 40억 들어가서 5층 건물을 샀는데 실제로 세입자한테 2층만 빌려줬다.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분의 몇을 하셔야 돼요? 5층분의 2층을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건물 사는 데는 40억 들어갔지만 그 5개 주 중에 2층만 빌려줬으면 5분의 1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2번입니다. 주 3번 보시면 이자 수익의 경우 세법의 현금주의가 아닌 기업회계의 원칙인 발생주의를 인정해준다. 세법은 현금주의지만 여기서는 발생주의로 쓰시라고요. 발생주의로. 그 밑에 사례 보시면 제가 아까 이미 설명드렸던 적수 계산한 방법이 써있죠. 상반기는 181일, 하반기는 184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억이고 하반기 2억이면 이거 평균 내면 1.5억이 아니라 정확히 평균 내면 1.504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번 보시면 추계결정의 경우인데요. 추계결정은 추정하여 계산한다기 때문에 일종의 제가 페널티라고 했죠. 페널티이기 때문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차입금이 많든 적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든 아니든 무조건 얘는 추계결정이면 다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주임들은 원래 차입금 과다법인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만 계산하는데 이 추계결정은 장부를 잡지 않은 추정하여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큰 페널티를 주고요. 차입금이 과다하든 말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든 말든 자기 건물에 일정 보증금을 받은 모든 법인은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하고요. 가로 내용이 중요한데 이때는 법인이 보유 중인 주택마저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니까 완전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식은 다행히 아주 쉽죠. 수식 보시면 왜 제가 아까 빨간색을 빼주는 거는 납세자한테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빨간색 납세자한테 유리하죠. 이 빨간색 납세자한테 유리하죠. 근데 추계를 당해버리시면 얘를 다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해서 하나도 안 빼줍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적수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간단하게 끝나버리고요. 훨씬 더 큰 숫자가 오는 페널티가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 하나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객세의 67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며 법인세법상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인 주 A의 7기 사업년도에 임대사업에 관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하고 추계신고한 경우에 간주임대를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라는 CTA 기출문제네. 67페이지. 자, 67페이지 문제죠. 보니까 임대 면적이 있는데요. 주택이 150제곱이고 상가가 600제곱입니다. 자, 일단은 추계하지 않고 정상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해요. 추계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수식이 나왔었죠? 우리 보증금 적수 빼기 건설비 적수 그리고 나누기 365분의 1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빼기 금융수익이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보증금 적수가 보니까요. 이 전체 보증금이 지금 주택 부분이 6천이고 상가 부분이 6억이니까 아시겠지만 이때는 상가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상가 부분만. 정상적일 경우는 주택을 빼니까 그러면 6억입니다. 6억. 빼기 건설비, 주택 부분의 이자 수입은 무시하는 거예요. 주택은 정상일 땐 계산하지 않으니까 상가분만 하는 건데 이자 수익이 380만원, 배당금 수익이 640만원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20만원 나오네요. 유가증권 처분 손실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만 넣으셔야 돼요. 나중에 빼기 얼마 나옵니까? 380만원하고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이 640만원만 나옵니다. 상가분만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2014년 8월에 해당 부동산을 5억에 샀는데 안타깝게도 토지가액이 3억이니까 안타깝지만 2억만 빼주셔야 합니다. 2억만. 맞죠? 그리고 임대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3년이니까 우리 곱하기 나중에 5% 하고요. 적수는 쓰지 말까요? 적수 굳이 쓰고 싶어요? 적수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365에 쓰시고요. 여기다가 365에 쓰시고요. 나중에 다시 365분의 5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굳이 1년 내내니까 이 문제는 적수를 쓸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 문제에 함정이 있죠. 무슨 함정이냐? 이 전체 사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이 전체 사는데 5억 들어갔죠? 그 중에 토지 빼라니까 2억만 들어가야죠? 근데 실제로
주택 부분이 150제곱이고 상가 부분이 600제곱이니까 전체 건물이 750제곱입니다. 750제곱분에 얼마만 지금 상가로 빌려주고 있죠? 600제곱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죠, 이 문제에서.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답이 11800이 나옵니다. 답이 실제 풀어보시면 118m이 나와서요. 요 중에 하나가 정답이죠. 장부를 기장했다면. 자, 이번에는 추계결정입니다. 추계결정은 빠지는 게 사라지죠. 빠지는 게 사라져요. 빠지는 게 사라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만 남느냐? 간단하게 보증금 적수의 정기예금 이자율만 남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3000인가요? 아니죠. 추계일 때는 뭐까지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주택까지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6천만 원을 더해서 한마디로 6억 6천 곱하기 5%니까 간단하게 정답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까지 푸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간주임대료까지 마치고 우리 또 계속해서 의제배당을 진행할 테니까요. 의제배당부터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마음 단단히 먹고 여기까지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